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스마트 빅데이터 영역의 또 다른 대가분을 모셨습니다. 똑같은 컴퓨터 공학과의 이효종 교수님이십니다. 잠깐 소개를 제가 올리면 거기 우리 교재 그 책의 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국내 특허 10건과 기술 이전, 특히 이효정 교수님께서는 학교 기업을 창업을 하셔서 2019년도에 AI 테크라고 하는 기업을 창업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도 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스마트 저울, 즉 축산업에 적용을 하셔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저울 같은 내용들이 주로 강의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 실제로 이 빅데이터나 또는 인공지능을 사업화에 성공시킨 그런 교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큰 박수로 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지금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소개받은 컴퓨터공학부의 이효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빅데이터와 IT 기술의 농축산 응용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는데 무엇보다 좀 죄송스러운 것은 사실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는데 갑자기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뵙지 못해서 좀 섭섭하고요. 지금 벌써 8시 40분이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또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그 이야기해야 되는 역시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 강한 학구열로 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그 오일석 교수님과 좀 막 복잡한 그런 내용 아니고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 그런 수준으로 편하게 그냥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궁금하다든가 하면은 언제든지 음소거 해주시고 질문하면 그때그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아마 10시 이전에 분명히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저희 그 랩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랩,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학 연구실,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실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융합이에요. 그래서 아마 첫째 주에 배준수 교수님이 융합 연구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실험실에서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그 우리가 찾는 솔루션을 지역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라고 이제 산학협력 그 과제 연구 형태로 풀어나가는 가운데서 융합 연구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연구를 다 망라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융합 연구로 이렇게 발전이 돼가는 이런 과정들의 연구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 실험실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와 IT 기술을 어떻게 농축산에 응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분야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여기 계신 일부 이쪽 관련해서 오신 분들은 어떤 농업 IT 기술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발표할 기술은 스마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저울이라는 건데 이 기술을 또 간략히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시 이전에는 꼭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거나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융합 연구로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의 일부를 지금 여기 망라했는데요. 생체 정보 인식,
이 중에서 이제 얼굴 인식이라든가 또는 지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상 처리를 하는 분야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알려진 연구들이에요. 홍채 인식이라든가 또는 뭐 레티나 인식 또는 뭐 성분 분석을 해갖고 음성을 인식한다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컴퓨터 공학이니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오는 거죠. 얼굴 인식을 예를 들어보자면 얼굴 인식은 아주 비접촉식이고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연구도 많이 활발했고 대부분 뭐 99%까지 다 인식이 되는 분야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알리바바는 얼굴 인식으로 은행에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뭐 사인이고 도장이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얼굴 딱 보여주면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안 체크라든가 범죄자 잡는다든가 이런 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페이스북에서 했던 그 딥페이스 같은 것은 97% 이상을 찾아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내가 보안 체크를 위해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본다든가 하면 그건 그렇게 99% 100% 인식을 하는데 옆으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또는 아래를 쳐다본다든가 하면 얼굴 중요한 특징들이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자세 또는 조도가 낮은 밤 같은 영상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때 이 마스크를 쓰면 또 인식어기가 아주 뭐 60% 50% 이렇게 아주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연구를 얼굴 인식에 대한 것을 얼굴을 생체 정보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제 어떤 모 업체가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실험실을 방문하고 그 회사에서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관리해주는 회사인데 연예인 지망생들이 광고도 나가고 단역을 맡고 이렇게 조금씩 나오니까 홍보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문에 나오는 어떤 광고라든가 또는 뭐 전철역에 있는 광고라든가 또는 TV 방송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탁 촬영을 하면 그 사람이 인식이 돼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정보가 쭉 뜨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새는 다 인공지능이니까 심층 학습망을 이미 페이스넷 같은 것을 변형시켜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빅데이터는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관련되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데이터는 주지 않았고 저희들이 일반 탤런트들의 영상을 수집해 가지고 한 2,000장 이상을 수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사진이라든가 TV가 나올 때라 보여준다든가 하면 그 사람의 신상 정보, 어떤 캐릭터 또는 촬영했던 거 또는 뭐 간단한 클립 같은 거, 비디오 클립 같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감독이라든가 캐스팅하는 이런 사람들이 차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 물론 이것이 완성을 됐는데 그 회사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융합연구로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 업체들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계속 산학 형태로 융합 연구 형태로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얼굴 인식에서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면 영상은 유난하나 이게 고개를 측면을 보여준다든가 또는 아래로 숙였다든가 하는 영상은 실질적으로 CCTV에서 획득하는 영상 대부분이 그런 형태입니다. 내가 잘 보여줘가지고 어디를 통과하려면 모르지만 그냥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수집하는 CCTV는 다 그런 영상인데 이것을 만일 수배하는 범죄 수배자하고 찾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 역시 이거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데이터베이스를 써가지고 동일한 사람이 다양한 각도로 정면이라든가 아래를 본다든가 또는 약간 45도로 돌면서 아래를 본다든가 이런 다양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은 이제 물론 여기 루카스 카네드 시프트라는 이 영상 처리의 어떤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복잡한 영상 처리라든가 기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요. 이거 널리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점을 찾아내가지고 얼굴의 특징점들이죠.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이 갤러리라는 것은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놈이고 테스트하는 사람의 이 영상과에서 유사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학습하는 가운데
같은 사람이라면 정면 영상과 측면 영상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시켜서 정면 영상을 측면 영상으로부터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결과가 이 인공지능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영상인데요. 이 입력을 넣은 거예요. 이게 각기 다른 사람, 이 사람의 입력을 왼쪽으로 45도로 할까요? 쳐다보면 정면 영상을 복구를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경우도 이렇게. 이건 약간 우측이면서도 상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정면 영상. 늘 카메라를 정시하는 영상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뽑아내는 거죠. 이 사람은 각을 상당히 올려놓고서 보는데 역시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성공이 된다면 만일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측면이 촬영됐어도 또는 아래를 요새는 뭐 스마트폰을 늘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걷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영상들이 어떻게 촬영되든지 간에 정면 영상으로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저희들 연구에서는 실험은 60도까지 했습니다. 60도면 거의 완전히 한쪽이 사라지는 그런 건데요. 60도, 좌우로 60도까지 이내에서는 거의 복원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지나가는 그런 부분적인 영상을 가지고서도 정면 영상이 데이터베이스 구축돼 있다면 CCTV에서 촬영한 측면 영상의 사람을 정면 영상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는 형태는 역시 대학이기 때문에 연구가 해서 어떤 SCI 논문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거기서는 어떤 창의성을 보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아무리 잘 써도 지금 현존하는 알고리즘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내야만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논문에 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 특허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굴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생체 정보로서 간편하니까 그래서 용의자를 탐지하는 기술 또는 측면 얼굴 즉 부분 얼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부분 얼굴이라는 것은 마스크를 썼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이 가렸다든가 해서 부분만 보일 때 얼굴 인식은 또 역시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또는 보행자 탐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건 정도의 특허를 저희들이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특허 출원하고 그리고 특허를 보고 관심 있는 기업들이 찾아오면 저희들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스케치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스케치라는 것은 이제 몽타주를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건데요. 경찰청에서 이것들이 쓴다고 저희들이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몽타주 얼굴은 그리면은 이 인식은 실질적으로 여기 통계를 보면은 10% 겨우 넘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문제는 이 몽타주 자체가 약간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몽타주기 때문에. 이것은 얼떨결은 급박한 상황에서 증인이 설명하는 대로 지금 예술가가 그린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또 둘째는 그 데이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몽타주를 전부 사람들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빅데이터가 구성이 돼야만이 심층 학습망이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역시 나름대로 그 심층 학습망을 BGG, 페이스넷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고 훈련을 일반적으로 되는 훈련만 시켰는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부정적인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 이건 아니다라는 가르침. 여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했던 것은 이것은 A는 B다라는 그런 식의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 그것 갖고는 되질 않아서 A는 C가 아니다. A는 D가 아니다. 이런 부정학습을 많이 시켰더니 향상률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약 30% 정확도를 나타낸 거고요. 10명 후보를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랭크라고 부를 때 랭크 10에서는 80% 이상 정확도를 내기 때문에 몽타주를 줘도 우리가 10개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그 갤러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경찰청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거기서 10개를 뽑아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10명으로 수사를 압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융합연구라고 어떻게 보면 응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서울경찰청 방문해가지고 다음에 이야기하려고는 이제 차량 모델 인식 이런 것들과 함께 설명을 했는데 예산 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최근 일인데요. 이제 광주에 있는 업체가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얼굴 인식을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요새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출입 통제 시스템을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얼굴 착용, 그 마스크를 미착용 얼굴로는 인식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비접촉 출입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문 같으면은 그 시스템을 자꾸 대야 되는데 꺼림칙한 거죠. 그래서 이 장정맥, 소위 말하는 손바닥에 있는 그 혈관의 패턴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이 전부 후지제라든가 이런 의제를 가지고 하드웨어를 쓰고 소프트웨어를 쓰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국산화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기존 기술, 현재 기술하고 제한 기술의 차이점을 저희들이 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회사에서는 어떤 출입 통제 시스템에 관련된 하드웨어, 간단한 뭐 릴레이를 써서 문을 열고 닫고 개폐 이런 것들, 뭐 체온 측정을 해서 온도가 정상 범위 온도고 마스크가 착용되면은 릴레이를 시켜서 열리고 이런 기술을 썼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전기적인 그런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그럼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치는 지금 접촉식 감염으로 위험이 높은데 우리는 비접촉식으로 하고 코로나 그 19의 예방 수칙을 지금 무시해야 되는데 많이 준선다면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 얼굴이 60% 마스크 얼굴의 인식은 60%가 안 되니 이것을 우리가 95% 이상으로 올려보겠다. 그리고 이제 장정맥 센서 아까 말했던 손바닥에 있는 혈관의 패턴을 실필수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놈을 국산 장비를 하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다면 각각은 100%가 안 돼서 오류가 나오더라도 두 개를 병합하기 때문에 출입관제 시스템의 신뢰도를 100%로 올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바로 엊그제 그 콜라보라는 과제에 같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 모델 인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이걸 내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바로 올려버렸는데 이 차량과 이 차량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보면은 이것은 기아 5고 이건 기아 7. 같은 회사지만 살짝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종을 그 도로에 있는 CCTV에 그 많은 CCTV가 그 정보를 획득하는데 실시간으로 이 차량들을 추천 한번 해보자. 이것이 또 저희들의 연구였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청에 이놈도 같이 가져가서 이런 연구를 했고 우리가 아주 그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관심은 굉장히 보였지만 산학 연구로서 또는 아니면 뭐 경찰청과 대학 연구가 성사는 못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엄청난 양의 그 차량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차량의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걸 사람이 이제 학생들 시켜가지고 전부 모델을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분류하는 것도 너무 수작업이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 차량 어떤 패턴을 분류하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써서 대략적으로 분류를 하고 그놈을 한도 내에서 전부 정확하게 모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기아의 메이커가 기아인데 모델은 K5고 몇 년도 출시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부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거의 모델 98%까지 나오는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학습 차종이 약 1000대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시간이 뒤면서 계속 차량이 늘어나요. 수입 차량도 늘고 해서. 근데 이제 이 연구를 지금 저희들이 멈춘 지가 한 3, 4년 됐는데 이걸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 되고 빅데이터를 계속 확 보완을 해야만이 그 데이터가 쓸모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이런 연구를 또 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그러면 차량의 특징을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정확히 K5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증인들이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K5라고 보대요. 어떤 그냥 검정색 세단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 모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컬러다. 근데 컬러가 주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이 컬러가 인식이 안 돼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진한 곤천색인지 검정색인지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영상을 화질을 개선하는 이런 연구를 좀 해보자 해서 역시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영상의 색깔을 야간 영상은 조도가 낮아서 이렇게 찍히는 것을 색깔을 구분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뭐 레티넥스 기법도 있고 순수하게 영상 처리 기법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런 그 영상 처리 기법을 하면 색상이 왜곡이 됩니다. 왜냐하면 색을 이루는 것이 우리 크게 세 가지 성분이 있거든요. 빨강색과 초록색과 파랑색, 이 RGB라는 것이 있는데 이 RGB 영상들이 그 정확한 값을 찾아내지 못하면 왜곡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미지가 설령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재색을 안 띄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에선 불행하게도 그걸 제가 잡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신경망 학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래 색과 저희들이 테스트한 경우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다 일치되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야간에 나오는 색상도 이런 상태에서는 색상을 말하기가 힘들지만은 야간의 색상도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80% 이상이 전부 무채색입니다. 한국에 있는 차량의 색깔이 회색이라든가 검정색이라든가 빨강색, 노란색 뭐 이런 색상은 아주 드물어요. 근데 그런 색상의 특징이 많이 잡힌다면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질 개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비 오는 날 CCTV는 어떻게 작동을 할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비 오는 날 영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 빗줄기 또는 빗방울 또는 이와 같이 그 비안개 이런 형태로 인해서 이 이미지가 굉장히 희소합니다. 잘 보이질 않아요.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알고리즘이 이제 가장 좋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SCI 논문에 게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지금 이제 특허 출원해 있고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실험실에서 결과는 항상 좋습니다. 실제 상황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실제 비 오는 영상, 학습 전혀 시키지 않은, 물론 이것도 다 학습시키지 않은 영상만을 골라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야외에서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했을 때 이쪽에 지금 위에 있는 것이 다 실제 비 오는 날 영상인데 저희들이 보고 난 영상은 상당히 화질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허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관심 있는 회사를 지금 섭외 중이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이제 그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 찾은 솔루션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규제를 보면은 융합기술 개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융합이라는 것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인터디시플리너리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트랜스디시플리너리라고 할 수도 있고 퓨전 날리지, 컨버전스 다양한 용어로 표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특히 ICT 융합에 관해서는 어떤 교통이라든가 건설 또는 자동차, 조선, 기계, 의료, 항공, 농업 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정보 기술이라든가 또는 통신 기술, 그 컴퓨터 기술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특정 영역의 문제를 찾는 이런 분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제 이 ICT 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지금 박사과정 8명, 석사가 2명 이렇게 해서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 사진이기 때문에 졸업한 학생이 좀 있지만 저희들은 영상 처리 그리고 컴퓨터 비전, AI 이런 쪽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실험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빅데이터와 IT 기술의 농축산 응용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농업과 IT 기술, 그리고 국내 현황, 그리고 오늘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저희들 그 실험실에서 개발한 스마트 저울이라는 기술, 그리고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사업화가 나왔고 특허 기술은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혹시 특허를 출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례는 아주 좀 독특해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도 드는데 그걸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왜 IT 기술을 농업에다가 융합을 시켜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를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지금 중세기 때까지는 정확한 인구를 그 통계가 문서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정확히 보던데, 예를 들어서 1200년경 이런 때부터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결과로 쭉 지금 유엔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920년대에는 20억 정도 되고요. 2021년 되면은 지금 79억입니다. 오늘날 인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2050년까지 인구 아주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에서 현재 생산하는 농업 그 생산량을 봤을 때 2050년에 예측되는 인구를 먹이 살리려면 현재 생산량의 70%를 증산해야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1.7배 생산량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작지를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경작지를 늘리려고 보니까 인구의 분포가 이미 제한이 되어버렸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시다시피 그 북위 20에서 북위 60도 그 적절한 온대 기후, 그 기후에 인구가 거의 60% 이상 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그 20%, 유도 북위 20도와 북위 60도 사이, 그 동남아 그쪽, 거기가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북미 그리고 북서 유럽 이쪽에 살고 있는 인구가 대박. 그 지역은 거의 사막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제한된 생산지에서 기술을 개선해서 생산량을 1.7배로 올려야 된다. 이런 해답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나무 들어가는 게 음식인데, 뭐 미국은 뭐 옥수수를 바다에다 버린다는 둥,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오늘날에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인구가 거의 지금 79억에서 100억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렇게 100억으로 늘어났을 때 현재 식량 생산 그 추세로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저는 이제 축산 쪽이죠. 그러니까 식량은 주로 밭에서 나는 뭐 곡식, 곡류, 그레인류가 있고 채소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축산 쪽은 이제 고기죠.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뭐 닭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소 이런 그 단백질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축산. 그래서 시설 원예하고 축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ICT 융합 기술이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도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 농식품부에서 나온 그림을 제가 옮겨 왔는데요. 이제 초기에는 시설 원예하고 축산 두 단계로만 지금 본다면, 이제 R&D 단계를 거쳐서 최적 생육 모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죠. 즉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습도, 뭐 일조량 이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야,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 되겠네. 그렇게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생육 환경을 모니터링하면서 생산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런 조건에서 휴대가 나오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축산 쪽에서는 이 R&D 과정에서는 질병이라든가 또는 대개 그 축사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가축들이 가둬서 키우는 이런 형태입니다. 닭을 빼고서는.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 잘하고 어떤 상태에서 최적의 축산물이 나오는지, 여기서는 꼭 고기뿐만 아니고 고기 이외에도 어떤 우유 생산이랄지 계란의 생산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리고 실증 단계를 거쳐서 이 개발했던 모델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링, 질병관리 이런 것들을 실증 단계를 거쳐서 확립을 시켜 나가고 이걸 확산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토마토, 장미과 이런 쪽은
이미 아마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저보다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미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수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최근에 또 전주의 모 기업이 저희를 찾아와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지금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이 생육 모델을 인공지능 기법을 써서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자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 이 모든 시설 원예 말할 것도 없고 축산업 이런 데서 빅데이터, AI, 로보틱, 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스마트팜이라는 이런 새로운 분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팜이 된다면 지금 이 교재를 제가 한번 쭉 검토해 보니까 스마트팜은 몇 분이 더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나뿐만 아니고. 근데 그때 자세히 이제 더 또 들으시면 되겠는데 궁극적으로는 날씨 정보, 날씨가 지금 어떻게 되니까 지금 빨리 뭐 약을 칠 때라든가 방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는 수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기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환경에 대한 정보 또는 생장에 대한 정보 또는 질병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대체하는 거죠. 물론 뭐 일주일 후에 처리해도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바로 다음 내일이라든가 다음 주에 무슨 사태가 벌어진다든가 질병이 바로 발생했다든가 하면은 실시간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다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뭐 양돈 축사 그 한우 축사를 가봐도 마찬가지지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축사가 막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대개 한 농가에. 그러면 이 주인 뭐 인구는 늘어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역설적으로 이 시골에 가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는데 더군다나 요새 같으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 수입이 공급이 끊겨가지고 진짜 막 죽는 소리를 합니다. 이런 판국에 즉 사람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 무슨 드는 얘기 같지만요. 그런데 실시간 대처를 해야 되면 결국 ICT 융합 기술을 농업에 접목을 해가지고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생육상 같은 것도 그냥 올해보다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좀 떨어지네. 뭐 좀 뭘 좀 넣어야 돼. 이렇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처방을 받아내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팜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 정부에서도 8대 장려 산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팜은.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스마트팜을 1.5세대를 파는 그 기업도 저하고 지금 연관이 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육 모델을 하고 싶다는 데는 3세대 스마트팜을 자기가 하고 싶다. 자기네 회사는 3세대 하고 이게 다양한 건데 지금도 1세대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1.5세대 그래서 1.5세대로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알고 있는 회사는 막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가 제가 수행했던 연구에서 빅데이터가 늘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지금 다시 빅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뭔지 간단히 이제 특성을 한번 잡으면 자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특성은 3B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볼륨은 데이터 크기가 말 그대로 빅이니까 대용량의 데이터라는 뜻이죠. 대용량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대용량의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막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이게 써야 돼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수집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 얼마급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그런 것이 궁금해요. 분명히 볼륨이 큰 데이터예요. 그리고 버라이어티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뜻은 기존의 그 전산 쪽에서 쓰는 정보 처리 기존의 정보 처리에 쓰는 데이터는 정수, 숫자라든가 또는 실수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 한참 나갔습니다. 뭐 이미지 이런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팜을 만일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본다면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온도 데이터, 습도 데이터 이런 간단한 숫자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육정보 데이터 또 어떻게 그 관수를 해줬을 때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무조건 모아만 놓으면은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스마트 빅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나 싶은데요. 스마트 빅데이터가 되려면은
차별성을 둬야 되는 것이죠. 이 비정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속도, 벨로시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용량 처리 데이터를 지금 생육 데이터를 막 수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비료를 많이 주면 되나? 또는 일조량을 많이 주면 되나? 어떤 뭔가 막연한 느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패턴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실시간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어떤 유한한 시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빅데이터, 스마트 빅데이터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냥 쌓여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쓰레기나 다름없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적절한 분석을 통해서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빅데이터 요구사항은 당연히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 실시간 처리는 아까 같이 질병이 돌았다. 그때 대응책. 그것은 뭐 바로 뭐 24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대응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는 지금 가뭄이 든다든가 했을 때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 판매량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뭐 한 달이라든가 두 달 내에 처리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게 꼭 실시간이라고 해서 뭐 당장 1시간 이내에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데드라인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 처리. 정보를 이게 많은 경우는 무엇이 정답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때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데이터 분석가라는 그 또 다른 학문 영역이 있어요. 데이터 애널리시스라는 그쪽의 전문가들이 이제 이걸 찾아내는 거죠. 이것은 기존의 통계적인 처리 방식과는 전혀 다른 데이터의 특성을 막 흐트러 놓고서 거기서 나타나는 형태를 잡아서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왼쪽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처리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창고에다 그냥 넣어놓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내부에서 응용해서 쓰는 거고 또는 이 시스템 데이터, 객체 지향으로 어떤 시스템을 쓰는 거고 ERP 데이터 이런 것들 그 전사적인 그런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웹 기록, 웹에서 막 수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사람의 뭐 배우들의 사진을 뽑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뽑습니까? 배우들한테 얘기 못 듣잖아요. 인터넷에다 크롤러를 달아가지고 막 긁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SNS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다 서너 개의 SNS는 다 가입하고 있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 전부 분석. 텍스트형도 있고 이미지나 영상도 있고 센서 데이터, 전자택 이런 데이터들. 전자택은 이제 축산업 쪽에서 소라든가 돼지에 많이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의 25마리 뭐 30마리씩 이렇게 가둬서 키우지만은 어디 통과시키면서 다 센싱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는 단순한 데이터 창고,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었다면 요즘에는 융합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특징이 전에는 구조적이었다면 지금은 비구조적으로. 선형은 균일하게 들어가는데 이건 비선형이에요. 이거 움푹짐푹. 그리고 중복적인 데이터가 많은데 여기서는 비슷하지만 반복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하드베라는 약간 성능은 저하되지만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 묶여있는 다양한 처리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드베에서는 한쪽 농장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또 B라는 농장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또 같은 농장이라 할지라도 뭐 그 시설 하우스가 여러 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조건들을 다 융합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즉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뽑아내는 거.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를 스마트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모든 스마트팜 1.5세대 또는 1세대 하는 데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마다 다 그 인터넷으로 연결시켜 놓고 거기다가 제어 장치를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온도라든가 습도, 일조량, 뭐 강우 또는 뭐 토양의 산성, 뭐 다양한 엄청난 센서 정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곳곳에 또 CCTV가 있어서 생장 상태도 볼 수 있고 외부 침입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
온습도 데이터 1조 이런 데이터는 어떤 것은 1분에 한 번씩 수집하는 데이터도 있고 어떤 것은 뭐 1시간에 수집하는 데이터도 있고 이 센서가 그냥 눌러주지 않는 거죠. 이미 설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가 하루에 수집된 데이터가 사실 텍스트 형태로 간단하지만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농장이 하나가 아니고 100개, 1000개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여기 닭을 키우는 뭐 양계장이라든가 또는 뭐 시설하우스라든가 한우를 지는데 또는 양돈하는데 이런 데서 전부 스마트 분석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스마트 센서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 센서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설치가 됐으니까 막 거의 막 초단위로 수집하는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집해서 어떻게 쓰는가는 지금 몰라요. 그것을 이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성장 데이터는 이것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틀에 한 번은 해야 되겠어 라든가 뭐 여름 한철 6월달 7월달에는 뭐 성장 속도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 저기 한 달 일주일에 뭐 세 번이라든가 5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분석과 계획이 제대로 됐을 때 이 제어가 일어나는 것이죠.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온도가 높아지면 액추에이터를 작동시켜 가지고 뭐 창을 열게 하고 팬을 돌리게 하고 막 뭐 이런 것들이 쭉 돼 있는데 그게 이제 1.5세대에서부터도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 연구실을 방문한 업체에서는 이제 파프리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프리카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화분에 심은 파프리카를 그냥 제가 했는데요. 이걸 입의 크기라든가 입과 입의 간격 지금 여기 영상을 보면 입과 입의 간격들이 눈으로 봐도 지금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CCTV라든가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측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열매와 열매의 간격. 근데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저희들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3차원 측정 정보 기술을 측정 기술이 있는데 그걸 여기다 접목을 시켜서 해달라. 지금은 사진을 찍어서 한다고 그래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동으로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서로 잎들과 가지와 줄기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이놈을 다 따져서 가기에는 쉽지 않은 과제죠. 근데 저희들 이제 3차원 정도로 수집을 한다면 3차원 정도로 수집을 한다면 사실은 겹쳐 있어도 이놈과 이 줄기와 이 잎은 큰 차이가 있어요. 깊이 정보라고 말하는데 깊이 정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 눈에 띕니다. 자, 그런 기술을 써서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즉 전문 기술이 없는 농가에서 지금 빅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부 자로 잰다든가 목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뭐 양액을 어떻게 주었고 일조량을 어떻게 줬고 온도는 몇 도로 맞췄고 습도는 어떻게 돼 이런 정보를 쭉 이런 상황에서 했더니 잎이 0.5cm가 컸네. 이렇게 다 재야 되는 거죠.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오차도 있을 수 있고 번거로우니까 사실 그냥 이런 생장 정보가 없이 그냥 다른 일반 센서로 수집하는 정보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동화 기술 같은 것은 저희들이 융합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저희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교재에는 없는데 조재인 교수님이 또 이걸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내가 책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세대 때는 정말 뭐 센서 넣어가지고서 자동으로 좀 온도가 올라가면 문 좀 열어주는 이런 걸 지금 원했잖아요. 근데 이제 2세대 가서는 이제 클라우드를 연결시켜 놓고서 지상부에서 이제 복합 환경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그리고 이제 3세대 아까 최근에 찾아온 그 모업체에서는 우리는 3세대를 구현하고 싶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미 3세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랑 기술 격차가 있어서 그러는데 3세대. 그러면 기존의 1세대, 2세대 모든 특징을 다 갖추면서 소위 말하는 에너지를 좀 에너지 효율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막 겨울에 막 한없이 때우던 막 난로를 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에너지의 효율이라든가 어떤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로봇 같은 걸 써가지고 또는 AI 기술을 직접 접목을 해가지고
사람 대신에 어떤 자동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기술을 스마트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가축, 축산에다가 사실 이제 이쪽을 해보면 엄청난 분야의 그 수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 핵심 기술 지금 여기는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센서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해온 내용을 요점 정리하는 것이 되겠지만 스마트팜, 가축이 됐던 시설 원예가 됐던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 처리는 필수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또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생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를 모 업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서는 농촌진흥청에 그 데이터를 샀다고 그래요.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제 엑셀로 쭉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이제 알아서 하라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농촌진흥청 관계업소에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이걸 뭐 엑셀로 쭉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수집 단계부터 수집 어떻게 수집됐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는 빅데이터는 아주 대용량 데이터인데 잘 처리를 해갖고 유효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분석을 잘해야 된다 하는데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그 케이스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변수와 생장 변수. 저는 이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업체가 올 때는 이걸 다 섞어버렸더라고요. 섞지 말아라. 그래서 일단 환경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온도나 습도라든가 일조량이라든가 뭐 토양의 산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하고 생장 변수 그랬더니 얼마가 컸더라. 즉 줄기가 얼마나 키가 늘어났고 굵기는 얼마나 늘어났고 화방의 수는 어떻게 늘어났고 이런 것들은 생장 변수를 따로 취급하고 이놈을 가지고 결국은 생산량을 모델링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업 경우에는 뭐 시설 원예도 CCTV가 있지만 축산업에도 CCTV가 있어요. 전자저울 같은 것도 있고. 그럼 전자저울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닭들이 뭐 양계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뭐 병아리에서부터 뭐 3개, 작은 3개, 삼계탕용 3개가 있고 중계가 있고 막 이렇게 다 체중에 따라서 그거 해야 되는데 수백 마리 시키는데 어떻게 체중을 측정합니까? 그러면 저울을 가운데다 놓고서 전자저울 놓고서 닭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올라갔다 뭐 내려오고 그걸 계속 평균을 내가지고 뭐 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돼지 같은 것도 전자저울을 놓고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면서 저울 역할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근데 자 센서로 잡아내는 거죠. CCTV를 하고 그래서 가축 활동량 같은 거 병든 가축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것들을 탐지해내는 거죠. 그래서 한참 지나서 정말 중증으로 됐을 때 발견하면 이미 돼지는 폐사될 수도 있거든요. 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 활동 이상하면 그때 알아서 처방을 내리면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제어를 이 센서와 모니터링이 적절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결정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작물 생장 상태를 든다면은 그놈을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보자는 것만 아니에요. 보고 나서 당연히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네. 지금 양액의 그 성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끔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 센서 모니터링 분석을 할 때 이런 요소들이 지금 우리가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여기 이제 읽어보니까 정밀농업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먹국을 하지 않고 그 어떤 거름을 둔다든가 뭐 수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생산뿐만 아니고 판매에 있어서도 출하 시기를 언제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거의 그 일치시키는 이런 기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물 또는 축산업 이쪽에서 최적 판매 조건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산량이 밀리고 있다든가 이런 정보가 빅데이터에 수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밀리고 있으면은 뭐 수확 시기를 좀 늦춘다든가 또는 축산물 같으면은 지금
체중에 도달했으면 빨리 팔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 스마트팜은 단지 그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 자체. 결국 우리의 목적은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잘 키웠지만 그걸 잘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적시에 팔고 제값을 받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빅데이터, 이 앞에서 얻었던 센서와 모니터링에서 얻었던 이 빅데이터를 분석 기술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을 맞춰주는 것이 종합정보 시스템이에요. 이게 종합정보 시스템은 단순한 그 뭐라 할까요? 그냥 서버가 아니에요. 이 서버 이상의 것입니다.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 처리 능력이 있고 가지고 의사 결정을 구체적으로 내줘야 되는 거죠. 경영진에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비용의 고수익, 최적의 생산량을 실행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을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한마디로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스마트팜의 브레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접촉한 기업들을 보면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PC 하나 놓고 또는 지금 우리 센서 간단하니까 인베디드 시스템 정도, 예를 들어서 라스베리라든가 뭐 간단한 프로세서 하나 갖다 놓고 처리하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스마트팜을 하려면 힘들죠. 이게 물론 그 사람들이 현재 그 종사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야 우리 클라우드 시스템 돼 있으니까 저쪽에서 데이터 수집만 하고 우리가 센터를 받아오는데 근데 벌써 그 모 기업에서는 상당히 많이 팔았거든요. 그 시설하우스의 스마트팜을 클라우드가 역할을 못 해버려요. 왜? 정보가 폭주돼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우스마다 이 종합정보 시스템 비슷한 시스템을 가격이 나가더라도 놔야 된다는 결론 내렸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시스템 그 회사에 하나 놓고 거기다가 처음 보내니까 이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정보 시스템은 스마트팜의 브레인이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도 여기서 이제 핵심 기술로 들어가는데요. 작물의 최적 생산 모델링 이것을 이제 인공지능 기법을 써가지고 아까 그 회사에서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 생장 변수 이걸 지금 분리시키라고 그랬고요. 이게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놈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거죠. 생산성. 그리고 수확량을 최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최대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 봐가지고서 이렇게 봐가지고 생산성을 예측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근데 이것은 하나 더 단계죠. 잎이 크기 무조건 잎이 큰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잎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오히려 열매는 줄어드는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 관계는 빅데이터 분석만이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보기에는 막 잎이 색깔도 좋고 성장했는데 실제 열매는 적게 열린다든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빼내라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심층 학습망 훈련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 AI, 뭐 인공지능 이렇게 많은 말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솔루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면 이런 것들은 오픈 소스에서 찾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그런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축산 생산성 향상.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뭐 우리가 DNA 그러잖아요. 뭐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것들이 뭐 핵심 사업으로 들어가야 한다. 축산업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생산성 향상에서는 빅데이터 출입해야 되고 수집해야 되고 특히 한우 같은 데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뭐 직비를 쓴다든가 해갖고 전부 그 RFID 센서 같은 거 인식하고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빅데이터 분석하고 인공지능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질병을 예측하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축이 CCTV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CCTV 영상을 계속 쳐다보면 그건 아니에요. CCTV가 촬영하는 영상은 24시간 지금 돌아가는데 그걸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도 이제 그 연구를 시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화면에 변경이 일어났을 때 가축이 앉았다든가 일어났다든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든가 이제 그런 때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갖고 주기를 찾아내고 이런 거. 그래서 활동량은 어떻게 되는가? 움직이는 패턴이 또 달라요. 움직이는 패턴이 그 병든 가축과 정상적인 가축에 틀려요. 그런 것들을 탐지하고. 공기 정보도 계속 지금 축사마다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대부분 축사는. 그러면 공기의 성분 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또 사료 섭취량. 사료 섭취량이 요즘 뭐 어지간한 데는 다 이렇게 자동으로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게 기어가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각 우리별로 개인별로 되면 좋은데 개인별로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쭉쭉 나눠져 있는데 20마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 20마리의 가축들이 들어가는 소모한 사료가 나오는 거예요. 물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다 측정이 되고 있어요. 계속 하루 종일. 그런 데이터.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있는 물 섭취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라든가 또 많아졌다든가 이런 것들. 실수로 공기가 너무 지금 뭐 메탄이 너무 많다든가 그런 것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사가 일어나면 그때 가서 달라들면 늦었다는 거죠.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환경들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엄청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축산 쪽에서도 데이터 수집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보고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거죠. 성장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모델도 사료를 이렇게 주잖아요. 사료를 주면 가축은 바로바로 크는데 많이 주면 많이 크는 거죠. 그러면 막 무조건 많이 줘야 되느냐? 그러나 출하 시점에서 많이 주면 그건 낭비입니다. 사료만 낭비하고 오히려 과체중이면 페널티를 받아요. 저체중도 페널티를 받아요. 양돈 같으면은 체중이 미달되면은 그 부가금을 내야 됩니다. 팔고서. 그래서 손실이 좋은 거죠. 그래서 성장 모델 어떤 상태로 성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양돈 농장 예를 들자면 그 모돈의 경우에는 사료를 다른 놈을 쓰거든요. 막 젖을 막 빨린다든가 이런 거예요. 이게 모돈이 바로 그 새끼 돼지들 할 때부터 그 어떻게 우유를 공급하고 그다음 이유식을 쓰면서 어떻게 사료를 주고 어떤 사료를 쓰고 이렇게 할 때 그 모델을 질 수 있는 데이터는 이건 제가 이야기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축산업 생산성은 유럽 쪽에 한 60, 7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태율 같은 거. 뭐 한우도 마찬가지고 양돈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양계는 다른 것 같아요. 이 수태율을 한번 놓치면 그 모돈의 수태율을 놓치면 알다시피 한 달 다시 놀아야 됩니다. 사료만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수태율 됐을 때. 그리고 또 수태율을 살짝 어긋났다. 그럼 뭐 12마리씩 나야 되는데 한두 마리밖에 나오지 않는다든가. 좋지 않은 거죠. 이걸 정확히 예측할 수 있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해가지고 정확한 배란위를 알게 되면 그때 수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산성을 아주 올려줄 수 있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대부분 축산업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분량이 반절 정도 된답니다. 실제로는 40%, 60%까지 많은 데는 이 사료를 굉장히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사료만 잘 정리해도 어떤 수익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체중이 이제 필수적인 거예요. 체중을 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모델 할 때도 어떤 비료가 비료를 하는 죄송합니다. 어떤 사료가 제일 좋지? 그러면 그 체중을 측정해가면서 사료를 써야 돼요. 이게 그런 의식을 가진 축산농부가 많이 있어요. 실험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잴 수가 없어요. 돼지 체중을. 왜? 돼지들이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난리를 칩니다. 체중 재려고 하면. 근데 그런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죠. 또 사료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월령의 돼지가 하루에 적정 사료는 얼마다. 이게 다 이미 조사돼 있어요. 축산업에서 조사된 거 있는데 근데 지금 그냥 중구난방으로 준다면 지금 제대로 주고 있는지 너무 많이 주고 있는지 적게 주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자료는 다 나와 있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 체중과 사료 공급 관계를 따지면서 그런 관계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가축 체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한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 상태, 출하 시기, 특히 양도의 경우에는 과체중도 저체중도 다 페널티를 부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상위 등급을 맞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체중을 재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난리를 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돈연기인데요. 전자식 저울입니다. 일이 통과를 시키면은 체중이 탁 나와요. 그리고 여기 RFID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귀에 센서가 있는 놈은 몇 번 돼지 몇 그램이다, 몇 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돼지 한번 넣으려면 한 10분 이상은 실갱이를 해야 됩니다. 막 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돼지 몇백 마리를 이렇게 하려면 하루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재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옛날에는 측정할 때 흉위 측정법이라고 그래서 줄자로 가슴 둘레를 측정합니다. 이런 방법을. 그럼 이제 전문가는 딱 보면은 한 10kg 정도 오차로 말을 하더라고요. 축산 한 2, 30년 하신 분들은 잽니다. 이건 내가 오늘 자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오늘 사이가 솔직히 고백은 만들었는데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멕시코에서는 이렇게 체중을 측정한다. 천장에다가 저울을 달아놓고 그 소고기 파는 저울을 달아놓고 이렇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돼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량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케이지를 만들어 거기다 넣어서 케이지를 다는 식으로 이렇게 측정기를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연기, 이건 이제 전자적으로 이게 돈연기인데요. 돈연기는 축사를 질 때부터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아주 참 이상적이에요. 돼지가 이쪽으로 막 쫓아요. 쫓으면 체중이 정상적인 놈은 출하는 시키는 놈 문을 딱 열어줘서 이리 빠지게 하고 체중이 미달된 놈은 이놈을 열어가지고 이쪽 다시 우리로 들어가게끔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공간이 필요하고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도는 한 95% 정도인데 그래서 흉유를 측정하든가 체중계 전자저울을 써가지고 한다든가 돈연기 이런 것들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기술을 낸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바일 장치로 사진을 돼지를 쫙 찍으면 너 94.5kg구만 이렇게 체중이 나오게 하자는 거죠. 근데 이 아이디어는 이제 저희들이 그 전주에 있는 기업 저희들하고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기업이 이걸 해줄 수 있냐 해서 빠졌는데 2016년에 그 독일의 마이 브레켄버그라는 회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어요. 제품은 만들지를 못하고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 그리고 2017년에 이토 시루추라는 그 일본 사료 회사가 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출하까지 이 체중계를 발명하고까지 했는데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러는지 여지껏 판매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7년 말 2018년에 이런 기술이 있는데 할 수 있냐 해서 저희들이 융합을 하게 된 거죠. 농업에다가 쓸 수 있는 우리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있으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바일 장치, 뭐 갤럭시 패드, 노트 패드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3차원 스캐너를 달아요. 그리고 이 체중 산출기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중 산출기는 이 스캐너는 뭐냐면 이게 그 우리한테 자문을 그 공동 연구를 했던 업체가 3D 그 스캐닝, 3D 프린팅 하는 회사를 전문적으로 3D 프린팅 회사예요. 3차원 모델링하고 이런 걸 잘하는 회사죠. 그래서 자기들이 돼지는 뭐 500마리 이상은 측정을 하겠다. 그럼 좋다. 너희들이 데이터를 제공해라. 갖고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데이터 수집을 한 마리도 못했어요. 왜? 돼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줘야 이 스캐너, 그 사람들은 이제 전문 스캐너가 있는데 스캐너 이렇게 쭉 촬영을 해야 되는데 촬영을 움직이기도 전에 돼지가 바뀌어버리니까 계속 같은 정보만 같은 곳에 위치 정보가 막 바뀌니까 데이터 수집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3D 스캐너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체중 산출기는 크게 지금 5개의 부분으로 나눠졌는데요. 3D 저문, 3D 가축 추출. 이게 저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인트 클라우드라 부르는 건데 레이저를 여기서 이게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를 쏘고 여기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고
속도로 나눠주면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3D 프린팅, 회사 이름을 말씀드려 버렸는데 그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스캐너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놈은 약간 해상도라든가 떨어지지만 금방금방 처리가 되니까 이놈 우리가 수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축 영역을 찾아내고 가슴들레를 재고 길이도 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어떤 모델링을 한 거죠. 체중에. 그래서 이 크기를 가지고 체중으로 환산하는 모델을 내서 결과를 디스플레이에다가 출력해 주는 거. 이런 기술을 저희들이 발견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저문 처리하는 겁니다. 저문이 막 온통 레이저를 쭉 그 가로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쏴가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정면에서 보면 다 점인데 옆에서 살짝 틀어놓고 보면 근데 공란이 있어요. 앞부분만 나오니까. 여기서 다 떨어내고 이 돼지 영역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돼지와 겹치기도 하고 바닥도 접히고요. 이게 지금 벽이라든가 바닥에는 이제 또 돼지들이 일단 똥들이 막 있거든요. 이런 똥들도 나오고 이 막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요. 또 스캐너 자체에 오류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고루 잡아내 가지고 저분을 처리하는 이 전처리를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 전처리를 한 다음에는 이 가축 영역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점들이 또 있어요. 이게 많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오면 얼마나 인생이 간단합니까? 인생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을 가지고 뽑아내는 것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뽑아내기를 해서, 즉 떨어져 있는 점들은 다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즉 적절한 크기, 가축이라면 상당한 크기의 점들이 있어야 되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가축 영역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돼지가 꼭 왼쪽만 쳐다본다는 법이 없죠. 오른쪽도 쳐다볼 것이고, 우리는 측면을 측정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측면. 그럼 왼쪽도 쳐다보고 오른쪽도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자 소위 말하는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방향 일치를 시켜가지고 이 다리 여기서부터 쭉 스캔을 해 나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운데에서 스캔을 해서 이 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3차원 정보니까 우리가 크기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위를 측정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 쭉 스캔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점에 거리를 측정해서 체장을 측정해요. 그래서 우리의 체장은, 일반적으로 체장은 여기에서 여기인데 우리 체장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정어가 됐죠. 이건 이제 우리 그 특허의 노하우죠. 체장의 정어를 여기서, 즉 꼭 이놈만 가지고서 체중을 안 재도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으로 밝혀낸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 돼지를 저희들이 한 200마리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회사에서 수집을 하기로 했는데 회사 스캐너가 돼지가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측정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놈을 가지고서 효기 분석을 써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돼지가 몇 개월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놈의 필요 사료량을 하고 출하 시점까지는 얼마가 걸리겠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죠. 지금 있는데 이거 좀 이제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좀 더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면. 근데 200개 갖고서는 인공지능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데이터가 모자라니까.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통계적 기법에 의존을 해가지고, 즉 이 흉위와 체장을 넣어서 어떤 무게를 산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특허를 냈어요. 그 기업이 저희들이 이제 섭섭한 것은 이제 특허를 우리 대학에서 먼저 냈습니다. 대학. 그래서 3D 영상을 이용한 휴대용 가축 무게 측정 시스템 냈고, 또 공동 연구를 할 때 또 특허를 냈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 연구가 나오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동 연구하면 된 게 가축 무게 측정 시스템이 이를 이용한 가축 무게 측정 방법. 이 당시에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가두리에다가 스캐너를 달아가지고 측정을 해서 무게를 잰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허가 나왔고, 이것도 물론 전북대학교 특허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술 이전했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전북대학교 단독으로 낸 특허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허에 관한 사실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 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특허를 낸 거예요. 3D 스캔을 이용한 3D 모델 분석 기반의 가축 추적 시스템 및 이 가축 제조.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특허예요. 근데 이것을 특허를 청구항을 좀 변경을 시켜가지고 특허를 받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더라고. 보면 라이다를 이용한 가축무게. 이게 사실 이 스캐너가 라이다를 이용한 것인데 라이다를 이용한 가축무게 측정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가축무게 측정 방법. 똑같은 방법이에요. 방법은 똑같은데 이걸 살짝 바꿔서 또 특허를 받았어요. 이건 역시 그 회사가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 타입 가축무게 측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가축무게 측정 방법. 이건 만들지는 않았지만 아이디어로 낸 것 같아요. 야, 이걸 건 타입으로 해서 이 모바일 장비 대신에 쏘면 되지 않냐? 이것도 특허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특허가 이게 실제 기술력을 가지고 특허를 한 것은 이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그리고 이것은 이 특허는 실패 기술이죠. 실패 기술로도 청구항을 변경시켜서 특허가 나왔어요. 시간 오래 끌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모방 기술로 막 특허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굉장히 좀 암울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웨어러블 타입 가축무게 측정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가축무게 측정 시스템. 총 뭐 지금 5개입니까? 이렇게 내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한다는 기술적인 것 없고 그냥 야 안경 같은 데다 넣어서 이렇게 쳐다보면 측정 나오면 어때? 물론 뭐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렇게 특허가 나오는데 나는 우리나라 특허 제도가 좀 개선은 돼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전문 변리사 사무실에서 써서 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누가 만들지 절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현실이 어떤 기업이 벤처 인증이라도 받으려면 특허 몇 개 가지고 있어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하나를 가지고 이와 같이 막 5개, 6개 특허가 하나 기술은 하나인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또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특허에 관련된 그런 종사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사업화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가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사실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가면서 이게 장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AI 테크에서도 이 스마트 스케일을 지금 주력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이 스캐너를 떼버린 겁니다. 떼버리고 그냥 패드만 가지고 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걸 아까 이걸 붙이면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이거 자체를 80만 원 주고 사봐야 됩니다. 이거 씌우면 근데 패드는 우리가 개발할 때는 갤럭시 S3였거든요. 지금 S3는 단종이 진작에 됐습니다. 그럼 S4, S5, S6, S7,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드라이버가 작동이 되질 않아요. 그럼 드라이버를 또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못 되겠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걸 덜어내버리고 그냥 카메라 렌즈만 가지고 체중을 측정하는 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술이 나오면 특허는 출원시켰는데 이제 이것은 뭐 이런 건 타입이니 뭐 라이다니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그냥 측정하는 거. 그러면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돼지의 체중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화는 그렇게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원래 뭐 창업하고 싶은 의도는 없었는데, 그래? 저쪽 이제 기술이 분리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또 기술을 개발하겠다 하는 취지로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서두르면서 말을 했는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제가 느낀 점은 우리가 많은 학술적인 논문이 있고 연구가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사업화를 이렇게 시도를 하시고 또 성공을 하신 그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오늘 공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스케일이라는 건 저는 이제 딴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기술은 정말로 필요한 기술이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게 최초의 내용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정말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라서 오늘 또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늦기는 했지만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한두 개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권석현. 네. 네, 하림에 근무하는 권석배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그 강의 내용 중에 그 스마트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질병 예측이 가능하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지금 가금 산업이 그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류독감에 대한 것까지도 질병 예측이 가능하게끔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제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질병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축사 안에 설치한 센서에 의존해서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계의 경우는 약간 예외적이 되겠지만 양돈이라든가 한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뚜렷한 특징이 있어서 그놈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조류독감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는데 어떤 그 균이 일부로부터 침입해 와서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그 닭들의 어떤 특이한 행동이 있다면, 즉 그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다면 그놈을 분석해서 예측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은 제가 해보니까 불가능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소위 말하는 그 특징값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특징값을 저희들이 찾아내 가지고 그놈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느냐. 즉 조류독감이 걸린 그런 양계장을 찾아서 폐쇄시키지 않고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이런 여건이 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외부적인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류독감이 뭐 서산까지 왔다, 군산 어디 또는 뭐 어디까지 왔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해서는, 즉 축사 이후에 위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것은 사실 이제 제가 다뤘던 영역 바뀌고요. 축사 내에서 CCTV를 단다든가 어떤 그래서 안에 설치된 센서로 분석해서 낸다는 거, 그 방법으로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있다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호정 교수님께서는 주로 이제 컴퓨터의 이제 프로그래밍, 특히 이제 비전이나 인공지능을 이제 이용해서 주로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하는 뭐 그런 쪽이라서 이제 조류독감에서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이렇게 늦어서 좀 죄송한 면도 있고요. 제가 이제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같이 참여하자고 이제 했을 때 선뜻 다 응해 주셨고요. 강의도 이렇게 다 선뜻 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늦게까지 이렇게 또 해주시는데도 아주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신 우리 이효정 교수님께 이게 혹시 마이크를 켜실 수 있으면 마이크를 켜시고 큰 박수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